안녕하십니까?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텔레마케팅 관리사 2차 실기시험을 함께 여러분들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쉽고 빠르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셨거나 혹은 2차 시험도 아마 보셨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아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1차 수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 또 게다가 1차 필기는 모두 합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 그리고 1차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그리고 빠르게 게다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5과목으로 나뉘는데요. 물론 1차에 있었던 4과목이 5과목에서 더 추가가 되었나? 이게 아니라 1차 있었던 4가지 과목을 조금 더 나눠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제 첫 번째 과목,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스크립트에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텔레마케팅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먼저 텔레마케팅이란 무엇이냐? 텔레마케팅 용어는 알고 계시죠?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의 합성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만약에 문제에서 그럼 텔레마케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쓸 수 있어야겠죠.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팩스 여러 등의 수단을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 홍보하는 이런 활동, 기법을 우린 텔레마케팅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런 텔레마케팅을 왜 진행하느냐? 장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텔레마케팅은 효율적이에요. 어떤 게 효율적인가요? 직접 만나러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이 굉장히 절약된다, 효율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텔레마케팅은 여러 통신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다. 물론 아직은 전화가 가장 많이 수단으로 이용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서 어떤 핸드폰 문자라던가 전화뿐만 아니라 혹은 홈페이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여러 수단을 활용해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요? 굉장히 빠르겠죠? 3번, 텔레마케팅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도 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텔레마케팅은 효과 측정이 용이하며 피드백이 빠르다. 그렇죠. 게다가 분석하거나 해석하고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텔레마케팅의 장점 3가지 써라.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일반적으로 그럼 텔레마케팅이 전개될 때 혹은 텔레마케팅 도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되느냐라고 순서를 써라 라고 하면 이 부분, 기획. 자, 텔레마케팅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혹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행을 할 것인가. 그 다음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요. 고객들의 반응. 고객들뿐만 아니라 상담사의 반응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의 어떠한 반응도 살펴본 이후에 그리고 정확히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정량적인 부분, 정성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평가한 이후에 혹시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나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수정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 1과목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텔레마케팅 관련 용어들이 있어요. 이 용어들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것만 조금 먼저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반던드 콜이라고 있어요. 포기호죠. 통화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콜을 수용할 직원이 없을 때 상담을 포기하고 고객은 어떤가요? 전화를 끊죠. 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AC 하면은 포기호를 말하는구나. 그런데 ACR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예요? 포기호율인 거죠. 정확히 총 몇 콜 정도가 수용이 됐는데 혹은 몇 콜이 인입이 됐는데 그 중에서 끊은 콜은 몇 콜 정도 되는가. 그런 비율 ACR이라고 한다. 그 다음 ACD 이 기능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상담원에게 균등하게 콜을 분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호 분배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요즘엔 또 문제가 ACD가 무엇이냐 이렇게 개념을 묻거나 혹은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런 시스템 이름이 뭐죠? ACD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ACD의 기능 3가지를 써라 이런 식으로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쓸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 부분도 알 수 있어요. 자, ACD가 뭐라 그랬어요? 대기하고 있는 고객이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또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고객을 상담이 종료된 고객, 그러니까 준비가 된 상담사에게 바로 연결해 준다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균등하게 콜을 분배해 준다 그랬죠?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균등하게 분배해 주는 시스템. 이런 기능도 있다. 세 번째, 대량의 콜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RS 자동 응답 시스템을 말하고요. 24시간 연중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 콜드콜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서 콜드. 굉장히 춥다란 뜻이에요. 그렇죠? 분위기가 춥다란 뜻이죠. 이전에 한 번도 접촉이 없었던 대상에게 전화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그런 콜을 우리는 콜드콜이라고 합니다. 인바운드에서는 활용된 일이 없겠죠. 아웃바운드에서 활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얼랑시 공식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고객의 어떠한 서비스 요청을 받았을 때 서비스 창구가 모두 통화 중일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어때요? 물론 뭐 기다리는 고객 중에서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포기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고객이 대기 중이구나. 이때 대기열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더 오래됐구나. 혹은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최근에 전화했구나. 그래서 순서대로 서비스 콜을 연결해 주는 거죠.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는 거다. 얼랑시 공식이다. 자, 그래서 보통 얼랑시의 법칙이 뭐냐, 혹은 그 공식의 의미를 묻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러면 이 얼랑시 공식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상담원 수를 구하기 위한 변수 뭐가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평균 통화 시간, 그리고 평균 마무리 시간, 그리고 예상 인입 콜수, 목표 서비스 레벨, 이것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헷갈리는 거 있죠? 비슷해요, 이름이. 리스트 클리닝과 리스트 스크리닝이 있습니다. 리스트 클리닝은요, 수집한 고객의 어떤 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신성이 떨어지는 것들, 너무 예전의 자료거나 그런 경우죠. 너무 예전의 자료이거나 변경된 부분이 많을 경우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우리는 리스트 클리닝이라고 한다. 그리고 리스트 스크리닝은요, 목적에 맞는 잠재 고객 혹은 우량 고객을 선정하는 작업을 말해요. 리스트 클리닝이죠. 그 다음 WFMS, 바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지원 시스템을 해주는데요. 보통 그래서 콜 수요 예측을 해준다던가, 그래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콜이 가장 많이 오니까 이때는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라던가, 혹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가장 콜이 많아. 그럼 월요일에는 휴식을 좀 줄이는 게 좋겠어. 혹은 월요일은 대부분 휴가를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 콜 예측해주고 인력 계획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업무 배분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우리는 WFMS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각 콜센터에는 이런 부서가 있죠. 자, 그다음에 IVR 볼까요? IVR.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콜이 인입됐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콜이 인입되었을 때 자동으로 응답하고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고객 식별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라. 이러한 기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한 카드사에 전화하거나 은행에 전화했을 때 어때요? 상담사와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뭐 여러분이 맞으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했다면 등록된 핸드폰 번호에 어떤 고객이 맞는지,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누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혹은 여러분들의 주민번호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고객 정보를 확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고객 정보 눌러요. 나는 아직 상담사랑 연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기능을 우리는 IVR이라고 한다. 그러면 IVR이 제공한 리포트 세 가지는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문제가 나오죠. IVR이 제공하는 리포트 세 가지만 써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 세 가지만 써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세 가지만 쓰시면 돼요. 콜 포기율.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콜을 포기한 사람. 누르지 않고 그냥 끊는 사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물론 뭐 내가 그 중간에 전화할 이유를 상실했어. 아, 내가 전화 안 해도 되겠구나. 혹은 이거 전화기를 못 누르겠어요. 연세가 많으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귀찮아. 그냥 끊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콜 포기율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용 중인 포트의 비율, 그리고 IVR 시스템의 평균 처리 시간. 예를 들어서 뭐 연령에 따라서 누르는 시간, 이런 것도 다 다를 수 있겠죠. 혹은 뭐 잘못 누른다거나. 그리고 게다가 이걸 다 입력 끝나면 어떻게 해요? 상담사에게 연결해 주죠. 이렇게 상담사 그룹으로 전송된 콜의 횟수는 그럼 몇 콜 정도 되는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VR의 기능도
세 가지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스크립트 넘어갈까요? 자, 우리가 어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서 뿐만 아니라 텔레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크립트죠. 자, 스크립트의 정의와 역할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절차와 구성을 통해서 텔레마케팅 상담 그리고 고객 설득 능력을 숙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대본이다.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대화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상담사, 고객, 상담사, 고객 이런 식으로 이것은 바로 어떤 고객과의 대화할 때 기본 매뉴얼이 된다. 그리고 텔레마케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텔레마케터와 고객과의 대화를 원활하게 하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대화 대본이다. 예측 가능성을 높게 해주죠. 게다가 우리가 인바운드뿐만 아니라 아웃바운드에서도 반론이 제시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고객과 대화할 때 고객이 어떤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럴 때 있는데 그런 것들도 미리 예측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해 놓죠. 3번, 텔레마케팅을 실시할 때 고객과의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대화 교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 중에 또 한 가지가요. 문의사항 스크립트가 있어요. 일명 이제 Q&A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보통 인바운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인바운드는 어때요? 빈번한 고객의 질문이 많죠. 또 동일하거나 비슷한 질문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Q&A 스크립트를 많이 활용하죠.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고객과의 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의응답을 적은 문답집을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문의사항 스크립트 혹은 Q&A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시트. 데이터 시트? 이게 뭐지? 처음 듣는 내용일 수 있어요. 자, 텔레마케팅에서요. 스크립트 내용상의 전개에 따른 고객과의 대응 결과, 그러니까 상담 결과 이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개별 장표를 말하는데 이게 아마 아주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있었던 개념일 거예요. 근데 최근엔 많이 나오지 않고 게다가 최근에는 어떤 시스템이 도입이 됐나요? 콜센터에서는 최근에 도입된 건 아니지만 CTI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로 뭐 어떤 지면에다 작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미 시스템에 다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 개념은 알아두셔야 돼요. 문의사항 스크립트, Q&A 스크립트와 데이터 시트라는 게 있구나. 자, 그 다음 그런 스크립트는 왜 필요하나? 스크립트의 필요성 혹은 스크립트가 주는 장점 이런 것들을 쓰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볼까요? 스크립트는 왜 필요하나요? 상담원의 상담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게다가 상황별 꼼꼼한 스크립트는 예기치 못한 고객의 반응에 침착하고 여유 있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고객이 갑자기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혹은 처음 받아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떨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이미 스크립트 작성이 되어 있다면 바로 찾아서 그대로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죠. 3번, 고객은 표준화된 정보 그리고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좋죠. 서비스를 표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4번, 전화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중도 거부를 방지하며 일관성 있는 상담이 가능하다. 이것은 아웃바운드에 해당이 되겠죠? 내가 전화를 건 목적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조사라던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정확히 스크립트를 작성해 놓고 중도 거부. 보통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고객이 중간에 끊을 일이 많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잘 책임해서 작성을 해 놓는 거죠. 게다가 스크립트가 있으면 어때요? 무언가를 찾는 시간, 내가 말할 시간, 찾는 시간, 고객의 욕구를 탐색하는 시간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스크립트가 있으면 미리 시간 관리라던가 생산 관리에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 자, 스크립트는 누구 기준으로 쓰이나요? 물론 상담사가 활용하는 거지만 고객 입장에서 쓰여요. 고객이 이해하기 쉬워야 되죠. 뿐만 아니라 상담사도 이해하기 쉬워야 돼요. 내가 이거를 읽고 있는데 스크립트를 읽고 있는데 나도 스스로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 전문적인 상담이거나 혹은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해하기 쉬워야 됩니다. 두 번째, 간단 명료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전화로 하는 활동에서는 어때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간단 명료해야 된다. 세 번째,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물론 아웃바운드에서 설득력을 갖춰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도 설득력이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인바운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불만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고객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스크립트에 미리 작성해 놓는다는 거죠. 4번, 대화가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럼요. 우리가 스크립트를 대화체로 구성하는 이유가 있죠. 자, 그 다음 고객 위주로 만들어져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원칙 5가지를 써라. 그럼 이렇게 5가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크립트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상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쓸 때도 각각 어느 정도 좀 특징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인바운드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품이나 상품의 판매나 혹은 주문으로 결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마케팅 그런 목적으로 조금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기업의 이미지 향상 그리고 고객 만족 향상에 크게 공헌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인바운드 스크립트는 주어진 상황을 잘 반영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5번째, 그러면 아웃바운드 스크립트는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문장이 짧고 간결해야 된다. 두 번째, 고객에게 전화한 목적과 소개하는 상품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보 그리고 이점이 스크립트에 꼭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번, 스크립트에 작성된 표현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수정해야 된다. 그럼요. 이거는 인바운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고객 반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론 극복을 위한 내용도 미리 작성해 놓아야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매끄러운 상담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다. 맞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스크립트에 대해서 했다면 한 번만 더 짚어볼 내용이 있어요. 인바운드 텔레마케팅과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입니다. 각 텔레마케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나 좀 볼게요. 자, 1번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특성을 먼저 볼게요. 첫 번째, 고객이 전화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주도형 텔레마케팅의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의사항 스크립트를 주로 활용한다. 일반 스크립트보다 빈번한 질문에 대한 Q&A 스크립트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신규 고객 창출보다는 보통 인바운드는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관심이 많은 고객들이 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상담 7단계를 써라. 혹은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상담 6단계를 써라. 혹은 5단계를 써라.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그럼 써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추천해드리는 그런 답일 뿐이고요. 이게 딱 이것만 정답이고 뭐 다른 용어로 바꾸거나 하면 정답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없어요. 게다가 채점자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은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7단계에 대해서 써라 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보통 5단계로 외웠는데 7단계로 쓰라니까 갑자기 혼란스러워요. 나누면 돼요. 흐름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첫 번째, 업무 전에 상담을 준비해요. 보통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상담 준비를 뭐 고객 데이터를 수집한다라던가 정리해 놓는다는 거야. 그러면 되는데 보통 인바운드는 어떤 물리적인 상담이나 혹은 Q&A 스크립트는 내 옆에 잘 있나 혹은 시스템이 이상은 없나 이런 것들 준비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상담을 하면서 고객이 지금 무엇을 물어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고객 니즈를 탐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왜 궁금한지, 이걸 왜 물어보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문의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반론을 극복해 주는 거죠. 통화 내용을 재확인해 준 다음에 통화의 종결, 끝인사를 해요. 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전화 오면 바로 받아야지 대기 자세를 하고 있었고요.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고객이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해지한대요. 보험을 해지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게다가 본인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간대요. 전화로 해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문의 내용도 파악했어요. 고객의 니즈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보험을 해지하러 간대요. 그렇구나. 그러면 죄송하지만 직접 방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왜 가야 돼요? 귀찮게 그냥 전화를 해주세요. 반론을 해주면 극복을 해야겠죠.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유선상의 업무다 보니까 다른 얼굴을 뵙지 않고 하는 업무다 보니까 직접 고객님께서 전화 주지 않는 이상 가족분들과는 해지 처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극복을 해준 다음에 통화 내용을 재확인하는 거죠. 고객님, 그래서 거기 방문하실 때는요,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재방문해 주세요. 혹은 고객님 여기 방문하실 때 혹시라도 각 상황에 맡아서 창구에 따라서 뭐 시간이 달라진다던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그쪽으로 한번 전화를 한번 준다던가 혹은 그쪽의 위치를 제가 문자로 다시 한번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던가 이러한 재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화를 종결하고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기억해 두시고 요거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나는 이렇게 7단계로 외웠는데 6단계로 쓰래요.
그럼 먼저 상담 준비, 전화 응대, 고객을 니즈를 파악하고요.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 다음에 동의와 확인한 이후에 전화를 끊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떠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이지 꼭 이것만 정답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채점자의 상황에 따라서 채점자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3번 볼까요? 그러면 인바운드는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되느냐? 1번 각종 문의 불만 대응 굉장히 많죠? 기업의 대표 콜센터 혹은 국가나 정부기관의 민원 상담. 자, 두 가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판매 촉진 활동도 합니다. 홈쇼핑 주문 전화, DM이나 신문 등을 이용해서 주문 전화 어디로 해요? 여기 전화하면 주문 받아주죠. 이런 것들이에요. 세 번째, 특수 전문 상담, 뭐 119나 112 혹은 위기 가정이나 청소년 상담 이런 전화도 인바운드에 포함이 되죠. 자, 그럼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특성은 첫 번째, 업체 기업 주도형이다.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그렇죠? 아, 여기 쓰여있네요. 공격적이고 수익 지향적이다. 그리고 상담사가 주도를 해간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다.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번에는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상담 5단계를 써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인사와 뭐 자기소개, 그 다음에 도입 부분. 내가 왜 전화를 했는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화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 도입 단계. 그 다음에 상담을 진행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고객이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비싸요? 아, 고객님, 이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지금 게다가 지금 특별 할인 중인데 어떠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마무리 끝인사. 이게 뭐 판매로 연결될 수도 있고 판매가 아닐 수도 있겠죠. 자, 또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어요. 늘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첫인사 한 다음에 도입을 하는 거죠. 고객님, 이 상품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상담을 진행하고 마무리 끝인사, 그 다음에 통화 결과를 기록한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에서요, 이거는 텔레마케팅 상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쵸? 그런데 문제에서 판매 절차에 대해서 써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판매 절차에 대해서 쓰라고? 써야죠. 자, 어떻게 해요? 먼저 누구한테, 어떤 고객한테 팔 건지 잠재 고객을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들의 그럼 특성이 뭐지? 이 사람들은 보통 윤리적인 고객인가? 그래서 어떤 우리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이미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약간 직급이 있거나 나이가 조금 많아서 사회적인 지위, 그런 명분을 좀 중요시하는지, 혹은 이 사람은 가장 저렴한 것, 경제적인 것을 원하는지 특성을 정의해요. 그 다음에 스크리닝을 하죠. 이 중에서 잠재 고객 중에서 판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사람 혹은 우량 고객을 추출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판매하고요. 그 다음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점자의 기준에 따라 정답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과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했어요. 아웃바운드 활용 분야는 어디에서 운영이 되나? 어디에 이용이 되나요? 일단 비판매 분야도 사실 많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던가 시장조사 혹은 고객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도 하죠. 해피콜. 그 다음 판매 분야도 많이 있죠. 내방객 유치한다던가 기존 고객에 대한 교차 판매, 계약갱신, 반복 구매 이런 거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요. 이런 것도 나와요. 자, 해피콜이 뭐냐? 해피콜이 뭐냐? 혹은 해피콜의 정의를 묻고 이게 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피콜이라는 건 정확히 알아요. 그치? 그런데 쓰려면 다시 힘들죠. 볼까요? 고객과의 관계 개선과 그리고 제공받은 서비스의 어떤 만족도를 확인하고 고객 평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 후에 행하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다. 그래서 보통 뭐 물어보나요? 만족, 불만족 이런 거 물어보죠.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이런 거. 자, 그 다음 우리가 사후관리, 팔로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나와요. 자, 팔로우업이 왜 중요하냐? 이런 거. 사후관리가 왜 중요하냐? 이걸 글로 쓰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기업의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제품의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상품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다. 게다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게 바로 사후관리다. 이게 바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웃바운드를 진행하는데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에는 뭐가 있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어떤 적극적인 것, 그리고 능동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그다음 체계적인 사전 준비, 그리고 어떤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다. 그리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텔레마케터의 태도도 필요하겠죠. 적극적인 텔레마케터. 마케터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바로 이제 고객이에요. 우리가 텔레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사실 고객이죠. 우리는 고객을 계속 만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고객이 정확히 무엇인지, 고객이 어떠한 범주에 따라서 어떻게 좀 나누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고객이라는 것은 기업의 상품,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지불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고전적 개념의 경영 목적은 어디에 있었나요? 보통 이윤 추구 목적에 있었다면 최근에는 어때요? 현대적 개념의 경영 목적은 바로 고객 만족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족한 고객은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고요. 또 다른 고객한테 추천도 해줘요. 이런 고객의 확대 재생산이 된다. 그래서 참여 관점에 따라서 고객을 분류해요. 먼저 직접 고객도 있죠? 1차적인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부르는 소비자를 말해요. 그래서 구매자를 말하는 거죠. 기업이나 제공자로부터 제품, 서비스를 직접 구입하는 사람, 그리고 간접 고객도 있어요. 뭐 최종 소비자 혹은 2차 소비자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내부 고객, 회사의 직원, 가족, 주주, 내부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자 집단도 있고요. 그리고 어때요? 의사결정 고객이 있어요. 직접 돈을 지불하거나 구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직접 어떤 고객에게 그런 선택에 영향을 주는 그런 개인이나 집단을 말하죠. 그리고 의견 선도 고객 누군가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기보다 제품의 품질, 평판, 심사,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집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비자 보호단체나 기자, 전문가 등이 포함이 되고요. 경쟁자도 사실 고객에 포함이 돼요. 어떤 전략이나 고객 관리 등의 중요한 인식을 심어주죠. 또한 법률 규제자,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직에 운영되는 법률을 만드는 의회, 정부도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한계 고객과 단골, 옹호, 가망 고객이에요. 한계 고객은 이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업의 어떤 마케팅을 활동하는데 혹은 매출을 높이는데 방해가 되는 고객이다. 그래서 고객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혹은 이런 비용이 판매, 제공해서 얻을 수 있는 제공, 그런 수익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고객이에요. 그럴 바엔 판매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고객인 거죠. 자, 이게 바로 한계 고객이다. 그 다음 체리피커. 실질적으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는 구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실속만 쏙 차리려고 하는 고객, 체리피커다. 자, 단골 고객. 단골 고객은요, 물론 자주 이용은 해요. 단골이죠.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주는데 문제는 뭐예요? 충성도는 없어요. 타인한테 추천해주진 않아요. 자, 그리고 옹호 고객은요, 이 단골 고객의 한 종류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고객은 단골 고객인데 충성도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구입도 해주고요,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좋다고 추천도 해줘요. 자, 그럼 가망 고객은 뭐냐? 자, 가망 고객은요,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한 번도 구매를 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이나 어떤 접촉 활동을 할 때 고객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예상되는 사람, 가망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 고객도 있어요. 잠재 고객은 바로 아직 첫 구매는 하지 않았지만 상품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 그리고 신규 고객도 있죠. 최초로 한번 구입한 고객. 자, 그 다음 기존, 단골 고객, 상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이다. 기존 고객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 핵심 고객이 있어요. 충성 고객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요. 주위에 계속 추천해줘요. 본인이 스스로 어때요? 걸어다니는 광고가 돼요. 간접 광고를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고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탈 고객, 자사 제품을 이용하던 고객이 타사로 진화한 거죠. 전화한 거죠. 동반 고객, 고객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어떤 이익을 함께 나누는 고도화된 고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과 동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고객들이 있을 때 이러한 고객에게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거죠. 자, 고객 만족의 정의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대상에 대한 기대 수준과 실제 경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인가요? 주관적인 평가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서 그 결과로서 상품, 서비스의 재구입으로 이루어지고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를 우리는 고객 만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객 만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에서는 어때요?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한 여러 전략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죠. 자,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판매원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혜택, 베네피츠를 파는 것이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고객 만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어떤 핵심적인 혹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유형의 제품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추가되는 어떤 가치들을 함께 구입을 하는 거다. 고객 만족과 의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 만족에 우리가 고객들이 만족시키려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고객 만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첫 번째 상품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격, 품질, 인지도, 기능 등으로 고객의 만족도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서비스가 있어요.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중요성이 계속해서 더 부각이 되고 있죠. 상품을 구입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이것이 나한테 행복한 경험이에요. 계속 쌓고 싶어요. 계속 그곳과 관계를 유지하겠죠. 그 다음 이미지, 기업의 선호도 조사 혹은 이제 인지도 이런 것도 계속 조사를 하죠. 그래서 사회적인 이미지에 따라서 고객 만족도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 고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윤리적인 고객일수록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나 윤리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 고객의 사전 기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냐? 고객이 이렇게 고객 만족을 하려면 기대치하고 실제와의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기대치를 누가 높게 해주느냐? 누가 만들어주느냐?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요.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먼저 외부적인 요인 첫 번째 보면 제3자의 의견이 있겠죠. 뭐 가까운 데 주변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가족 혹은 뭐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리뷰라던가 이런 것들도 제3의 의견이 되겠죠. 두 번째, 매스컴을 활용한 광고들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물론 충분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죠. 왜요? 이건 누가 하나요? 광고. 기업에서 하니까요. 그렇죠? 다 믿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도요. 자, 세 번째, 본인의 기존 경험. 이거는 약간 내적인 그런 정보를 탐색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구매했을 때 어땠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만족했다 혹은 고객이 앞으로 우리 기업과 얼마나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이때 중요한 분석 기법이 바로 RFM이다 그랬어요. 고객 만족도와 고객 충성도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기법인 거죠. 자, R은 최신성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얼마나 최근에 구입을 했나, 얼마나 흘렀지? 이걸 알아가는 방법이고요. F, 뭔가요? 빈도수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구매를 하나, 반복, 빈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M, 총 얼마를 구매를 했나, 구매한 평균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고객 로열티, 고객 충성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고객의 충성도를 의미한다. 지속적으로 한 기업에 어떤 물건, 서비스를 구입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구매를 유도하는 것, 적극적인 태도,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고객 로열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객은 로열티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특성 4가지가 뭐가 있냐면, 먼저 반복성이 있어요. 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속해서 구매를 반복하는 거죠. 두 번째,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반복성과 비슷하죠. 옹호성, 주변 사람에게 홍보를 해줘요. 계속해서 광고를 해주고 다니죠. 그 다음 비이탈성, 아무리 경쟁사에서 가격을 내려도 혹은 아무리 광고를 해도 가지 않아요. 이탈하지 않는 약간 의리 같은 거. 이게 정말 있는가? 그러면 로열티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고객 충성도를 그러면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촉진 방안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우수 고객. 이러한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시행하는 거예요. 특별 관리하거나. 그 다음 두 번째, 고객의 소리를 활성화하는 거죠. 그들만 따로 모아서 이야기를 듣거나 그들만의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죠. 세 번째, 마일리지나 포인트 지급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준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충성 고객에게만 사은품이나 특별 할인권을 제공해줘서 무언가 특별하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강을 모두 다 했습니다. 자, 아웃바운드, 인바운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만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